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쌤의 쉬운 혈액은행의 찬쌤입니다. 자, 오늘은 혈액은행 1일 특강으로 해서 여러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음, 자, 그동안에는 뭐 혈액학이든 다른 부분들로 제가 강의를 드렸는데요. 혈액은행은 간단하면서도 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제가 국시 문제와 또 하나 유사 문제를 합해서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들만 여러분들 알려드리고자 그래서 일일 특강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군말할 필요 없죠?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제 국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같이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요. 문제 풀기 전에 이제 개념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연항체하고요. 그 다음에 면역항체를 비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처음에 나와 있던 문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항체하고 면역항체가 무엇인지라는 부분들부터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자연항체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였어요? IG, M. 그 다음에 면역항체는 IG, G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항체는 우리가 보통 완전항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면역항체는 당연히 불완전항체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온도에 의해서 반응을 한다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에서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온도에 의해서 반응할 때 보통 이 자연항체는 보통 한냉항체, 즉 4도씨 정도에서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면역항체는 우리가 얘기하는 온난항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7도씨에 반응을 하게 되죠. 이게 중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응집반응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이 식염수를 통해서 응집반응했을 때 자연항체 같은 경우는 응집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면역항체는 비응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되는 부분들은 이 온도,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응집 반응, 즉 식염수 쪽에서 응집이 일어나느냐, 비응집이 되느냐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더 한다면, 태반 통과를 얘는 통과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면역 항체는 통과를 한다. 이런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연항체하고 면역항체의 비교적인 부분들을 문제 많이 나오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이론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문제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1번 그 문제요. 자, 일단은 보죠. 혈액형 항체 중 IgM 자연항체라고 얘기를 드렸죠. 지금 배운 것처럼 자연항체 뭐였었어요? IgM이었죠. 그러고요. 무슨 항체? 완전항체였죠. 그죠? 그래서 그 자연항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얘기했어요. 자, 온난항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온난항체는 아까 뭐였었어요? IG? IG? G였죠. 그죠? 그 다음에 불완전항체이다. 역시 여기는 뭐예요? 자연항체는 완전항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불완전항체는 뭐였어요? 일단 당연히 이것도 IgG예요. 그 다음에 태반 통과하냐 태반 통과하지 않느냐 말씀드렸었어요. 태반 통과를 못하면 자연항체를 얘기했었고요. 그러니까 얘는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태반 통과를 하면 자연항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임신 및 수혈에 의해서 생성된다라는 부분들은 IG, G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신생아 용혈성 질환을 유발한다. 얘도 똑같이 IgG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혈액형 항체 중에서 이런 부분들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이다 라고 해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실온에서 식염수에 부유된 적혈구를 응집시킨다. 아까 얘기했네요. 그죠? 뭐였었어요? 응집 반응에서 식염수. 응집을 하냐, 응집이 없느냐에 따라서 아까 구분했었죠. 그죠? 그래서 응집 반응, 식염수에서 그 응집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뭐였었어요? 자연항체, 즉, IG, M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응집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뭐였었어요? 면역항체인, 즉, IG, G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선 답은 뭐예요? 즉, 글로불린, IG, 응집이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IG, M을 얘기하겠죠. 즉, 1차 면역 반응 시 처음, 이게 바로 뭐였다? 자연 항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62번의 답은 3번. 그죠? 여기도 3번이었네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까 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 이 부분에 자연항체, 면역항체 이런 부분들을 꼭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이제 국시 문제인데요. 그죠? 임상적 이의가 있는 비핵의 항체를 검사할 때 요게 중요한 거네요. 그죠? 이게 이제 비핵의 항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냐면 불완전 항체를 얘기해요. 아,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연항체하고 면역항체를 얘기했을 때 이 불완전 항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였었다? 아하, 면역항체를 얘기하고 있고요. IG 뭐였어요? G를 얘기하겠다. 그죠? 그리고 또 나와 있어요. 37도씨에서 반응한다 라고 얘기했죠. 아까 한냉항체하고 온난항체를 얘기 드렸어요. 즉 한냉항체 뭐였어요? 4도씨에서 반응을 잘 일어난다라는 부분들은 자연항체, 즉 IG, M을 얘기했었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37도씨에서 반응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하 얘는 뭐야? 온난항체다. 그죠? 온난항체. 그건 뭐였었어요? IG? G였단 말이에요. 즉 면역항체. 예. 그래서 혈청 농도가 가장 높은 면역 글로불인 IG, G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11번, 요거는 이제 예상 문제집에서 나와 있던 부분들이 돼서 같이 나와 있어 알아두셔야 되는 문제. 똑같죠? 봐요. 임상정 이의가 있는 부분들 검사할 때 37도씨 반응하며 지금 똑같네요, 위에랑. 그죠? 이 문제 그대로 편집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혈중 농도가 가장 높은 위하고 똑같죠. 그죠? 뭐였어요? 답은 알지? G였다라는 부분들. 이게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반복한다면 자연항체하고 면역항체가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느냐라는 부분들. 자, 또 다음 문제를 통해서 한번 또 익혀보죠. 자, 면역 글로불린 중 1차 면역 반응 똑같네요. 그죠? 뭐였어요? 자연항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1차 면역 자연항체 즉 IgM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면역항체에 대한 아하 면역항체 바로 나왔네요. 그럼 뭐예요? 얘는 IG? G를 이야기하겠네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맞는 것은 물어봤네요. Ig인데 IgM이라고 냈기 때문에 얘도 틀려요. 그 다음에 한내항체는 뭐였었어요? 자연항체죠. 지금 뭐였어요? IG? M을 얘기했으니까 얘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불완전항체, 자연항체는 뭐라고 했었어요? 아까? 완전항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지금 면역항체, 즉 IgG 불완전항체 얘가 맞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식염수에 응집한다, 응집되는 것은 뭐였었어요? IgM, 즉 자연항체를 얘기했었죠. IgM, 여기까지 M. 그러니까 얘도 틀렸네요. 그죠?
그리고 15도씨에서 아니요. 뭐였었어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IG, M은 한냉항체. 지금 몇 도씨? 4도씨에서 잘 반응이 일어나고 IG, G는 뭐였었어요? 온난항체. 몇 도씨? 37도씨에서 잘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기 때문에 얘도 틀렸네요. 그죠? 이거 답은 몇 번? 3번이 된다. 다 유사 문제입니다. 자, 4번. IgG에 맞는 것은 이라고 얘기했네요. IgG가 다시 반복할까요? 무슨 항체? 면역항체. 그죠? 그리고 또 뭐 있다? 다 얘기해볼까요? 불완전 항체. 그 다음에 또 온난항체. 그 다음에 식염수에 비응집된다. 또 하나 태반을 통과한다 안 한다? 통과한다. 뭐 이런 정도. 그러면 태반 통과성이 없다. 얘는 틀렸네요. 뭐예요? IgM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실온에서 반응이 증가한다. 아까 뭐였었어요? 여기도 있죠. IgG는 뭐다? 온난항체. 실온이 아니 37도. 얘도 뭐다? IgM이다. 그 다음에요. 보체 결합성이 강하다. 조기 면역. 이거는 다 틀려요. 근데 혈액형 부적합 수혈관계로 생성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즉 IgG라고 하는 부분들은 발생기 전에 어디서 나오냐면 임신이나 그다음에 수혈이나 이럴 때 이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항체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나와 있는 IgM 같은 경우는 즉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반면에 이 IgG 같은 경우는 발생이 어떻게 된다? 임신이나 수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4번이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이 유사 문제 또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연항체하고 면역항체에 대한 부분들은 이걸로 마무리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ABO 혈액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국시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ABO 혈액형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ABO 표현형하고요. 그 다음에 유전형하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표현형은 이걸 뭐라 그래요? 페노타입. 그죠? 그 다음에 유전형. 얘는 뭐예요? 제노타입.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자, 구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먼저 표현형에는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A, B, 그 다음에 A, B, O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그러면 표현형이었을 때 A는 유전형으로 뭐로 어떻게 나타냈었어요? AA, AO 이렇게 나오죠. B는요? 똑같겠죠? BB, BO. AB는요? 얘는 그냥 AB만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O는 O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BO 표현형하고 유전형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부분들을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개념화를 잡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면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혈액형 표현형 A의 유전형 즉 표현형 즉 페노타입으로 나와 있는 그 표현형을 즉 뭐예요? 제노타입으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부분이겠죠. 그럼 아까 표현형 A는 뭐 어떻게 나타났어요? AA, 그다음에 AO 이렇게 나타났었죠. 다시 복습할까요? 표현형 B는 BB, BO, 그다음에 AB는 그냥 똑같이 AB, O는 OO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혈액형, 표현형 A형의 유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했듯이 요거죠.
몇 번이에요? 바로, 그죠? 4번이 답이 되겠죠. 음, 이 부분들도 가장 기본적인 게 벌써 국시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적인 부분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익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유사 문제 또 풀어봅니다. ABO 혈액형이 틀린 것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A, B 안티젠이 O 안티젠에 의해서 우성이다라는데 자, 유전자 우열 관계는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A하고 B는 같고요. 얘가 O형보다는 더 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B 안티젠이 O에서 우성이다. 얘는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표현형 아까 몇 가지였어요? 표현형 어떻게 됐었죠? A, B, AB, O. 그죠? 그렇기 때문에 표현형 네 가지 맞죠? 그 다음에 유전자형 같은 경우는 아까 A는 뭐였었어요? AAO. B는 BBO. O는 요거 AB는 그러니까 얘도 맞는 얘기네요. 그죠? 그리고 ABO 혈액형은 혈구형과 혈청형 검사 다 그죠? 병행하죠?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 혈액형 검사는 혈청형이 아니라 혈구형으로 검사에 의존합니다. 왜냐하면 신생아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이내에는 항체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좀 항체 형성이 되게 늦기 때문에 혈청형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혈액형이 이상하게 나와요. 혈구형하고 혈청형하고 검사했을 때 혈청형 그랬을 때 항체적인 부분들이 이제 형성되는 게 1년 넘어서부터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즉 ABO 혈액형을 검사했을 때 이 셀 타이핑하고 백 타이핑인 즉 혈구형하고 혈청형의 검사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생아 같은 경우는 혈구형을 의존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혈청형이 아니라 혈구형에 의해서 의존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면 어머니와 자식이 O형이라면 아버지의 혈액형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죠. 그러면 아버지 혈액형 몰라요. 그리고 어머니 혈액형은 어머니하고 자식이 O래요.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표현형은 그렇게 쓸 수 있지만 A형, B형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유전자형으로 써보자고요. 유전자형으로 쓰면은 여기 O형이니까 55 여기도 55죠. 그렇게 따지면 아버지 혈액형이 될 수 없는 거. 얘 A형의 유전형은 어떻게 됐었어요? AA, AO. 그러니까 만약에 AO 같은 A나 AO 똑같이 했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A형이나 O형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B형도 마찬가지로 BB, BO니까 특별히 O형하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O형도 O고 OH도 똑같이 나올 수 있는데 AB형의 유전형은 어떻게 돼요? 좀 깨끗했을까요? AB의 유전형은 그냥 AB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B, OO 나올 수 있겠어요? 다 A형이나 B형은 나타날 수 있는데 그죠? 그죠? O형 이런 거 나타날 수 없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이런 기본적인 것도 문제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표현형이나 유전형을 알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물어보는 문제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이것도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겁니다. 왜? 국시 문제 나왔잖아요. 유전형이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는 이제 ABO 혈액형 중에서 ABO 항원 구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음, 항원 구조, 즉 AB 혈액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부분들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은 AB 혈액형은
이제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각 유전자가 생산하는 그 전이 효소가 있습니다. 그 전이 효소의 작용으로서 이제 그 전구물질이 있는데요. 그 전구물질 그 H 항원의 말단에 있는 그 당에 특정 당이 결합해가지고 이제 혈액형을 보통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비형 항원의 뭐 항원 결정 인자가 어떻게 되느냐. 즉 이제 전구물질 그 H 항원 뒤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단 당에서 A형이 뭐 다른 게 붙으면 A형, 또 이게 붙으면 B형, 뭐 해서 그 결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B형 혈액형 항원, 즉 B형 혈액형 같은 경우는 B형, 즉 B형질이 붙었을 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결정 인자는 여기서는 알아두시긴 하세요. 요 답. 디갈락토스가 붙으면 얘는 B형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L 프로코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들은 O형을 나타냅니다. 즉 이제 H 형질을 얘기하는데요. 예, 이거 이제 O형을 나타내는 항원의 결정 인자가 L 프로코스, 푸코스, 푸코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5번 얘는 A형 을 결정하는 항원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아셔야 될 거예요. 저 B형은 항원 결정 인자는 3번 이게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코스 같은 경우는 O형을 나타내는 그 항원 결정 인자를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세틸 갈락토사민이라고 얘기하는 요게 A형을 나타내는 항원 결정 인자다. 이런 정도. 얘는 좀 암기해서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위크 D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위크 D.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그냥 해볼까요? 자, 위크 D라고 하는 부분들은 즉 우리가 알았지? 양성으로 보고를 하게 되죠. 위크 D도 어차피 약하게 나타나는 부분인 거잖아요. 즉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크 D, 약 D라고 얘기해서 즉 음성이 아니라 양성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 H 시약이 아니라 뭐 있었어요? 즉 다시 쓸까요? 안티 D 시약으로 검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 H 시약으로 검사한다라는 것 자체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타액에서 검사하는 건 아니죠. 즉 혈구, 그죠? 그걸로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틀렸고요. 그 다음에 미크 D라고 하는 것은 D 항원의 항원 결정기 수가 많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다 적어볼게요. 보통 정상적인 RHD 그 항원수 양성 항원수가 보통 1000덱에서 3000 11,000에서 즉 3만 청 정도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즉 위크 D는 듀 이거 듀형 얘는 얘의 항원수 같은 경우는 보통 180에서 보통 1870 정도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작죠. 항원수가. 근데 여기는 결정지수가 많다라는 거는 틀린 거예요. 그죠? 정상은 이 정도 나와야 되는 부분이 정상인데 그만큼 항원수가 적기 때문에 즉 이렇게 약하게 나타난다라고 해서 위크 D라고 표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린 답입니다. 즉 답은 5번 간접 글로불린법을 이용해서 검사한다라는 부분들이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헌혈하는 부분들에서 또 중요하게 이 위크 D를 통해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먼저 헌혈자가 위크 D인 경우에요. 그렇게 되면
헌혈자가 위크 D인 경우는 RHD 음성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다 없다? 투여할 수 없다. 왜? 헌혈자잖아요. 즉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HD 음성 환자에게는 주면 돼요, 안 돼요? 얘가 이렇게 해서 줄 거잖아요. 얘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게 반대로 수혈자가 위크 D인 경우 그러면 어떻게 돼요? RH D 음성 혈액을 어떻게 돼요? 얘가 만약에 수혈 받으려고 그래요. RHD예요. 그러면 RHD 음성 혈액을 수혈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수혈자로서 위크 D인 경우에서는 우리가 보통 음성 혈액, RH 음성 혈액을 주게끔 돼 있어요. 양성을 주는 것보다 음성 혈액을 주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혈자 입장에서는 즉 RHD 음성 혈액을 수혈하는 게 좋다, 안전하다 라는 부분들까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기타 혈액형입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냉 자가 항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혈액형 항체 중에서. 그래서 보통은 안티-D, 안티-C, 안티-E라고 하는 이 1, 2, 3번 같은 경우는 즉 많이 보잖아요. 즉 아래측의 모든 혈청 같은 경우 다 여기 속하게 되죠. 어떻게 돼요? 안티, D, C, E, 그 다음에 스몰 C, 스몰 E. 이런 부분이 다 여기 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은 여기에 해당이 없고요. 그 다음에 5번의 안티-K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보통은 임신이나 수혈에 의해서 생성되는 면역 항체입니다. 임신이나 수혈에 의해서 나타나는 면역 항체고요. 보통 이 안티케이는 보통 어디에 나타나냐면 신생아 용혈성 질환이나 그 다음에 용혈성 수혈 부작용의 원인이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안티케이 항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가 항체인 항체는 답은 뭐냐면 안티-I가 되는데요. 이 안티-I는 어디서 보통 발견이 되냐면 여기다 쓸까요? 전염성 단핵구증 환자에서 대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전염성 단핵구증 환자에서 발견이 되고 4도씨에서 잘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한내화관에 맞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콜드 안티바디 그 다음에 뭐 자가 면역성 용혈성 빈혈에서도 나타내는 부분들이 안티-I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한냉 자가항체인 것은 안티-I다 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예요. A별 혈액형 검사에서 적혈구가 항 A에 응집이 되었다. 즉 뭐예요? 항 A는 안티 A죠. 그 다음에 항 B라고 하는 것은 안티 B예요. 여기서는 비응집됐다. 여기는 응집됐다. 이때 옳은 것. 그렇게 따지면 A에 응집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적혈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A 항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비응집이 됐으니까 즉 적혈구에 B 항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 항 B에 비응집이 됐으니까 즉 얘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찾아보세요. 답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항원이 존재. 얘 아니고 얘도 같이 존재하는 것 같다 아니고
혈청이 항 A가 존재, 혈청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적혈구이기 때문에 그죠? 혈구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음, 적혈구에. 요게 응집된 거니까. 그냥 항원이 있는 거죠. 요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얘도 틀리고요. 그래서 1번. 자, 그 다음에요. 혈액형 검사에서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혈청이에요. 혈청 측의 원인을 나타내고 있는데, 즉, 항원을 나타내는 것은 다 뭐다? 혈구 쪽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혈청에서 관련되는 부분들은 항체 관련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머지는 다 뭐예요? 항원 다 뭐예요? 혈구 쪽의 원인이 되는 부분들을 얘기한 거고, 즉 비계항체가 존재하는 이 부분이 즉 혈청 측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혈구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답은 보다 4번이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혈구 측의 원인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그죠? 아까는 혈청에 대한 원인을 얘기한 거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BO가 불이치됐을 때, 즉, 첫 번째, 혈구 측이 원인이 되는 경우하고, 두 번째, 혈청 측이 원인이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혈구 측이 원인이 되는 경우에서는 ABO I형이었을 때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백혈병, 그 다음에 뭐, 다른 수혈을 했을 때, 즉, 이형 수혈을 했을 때도 그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뭐, 다응집 반응. 이럴 때, 혈구 측이 불일치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혈청적 원인이었을 때는 이제 항체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액의 항체가 존재했을 때. 그 다음에 아까 신생아 얘기했었죠. 그죠? 신생아 했을 때. 그 다음에 뭐 면역 결핍 환자들 같은 경우 그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다면 이제 연전 현상. 이런 부분이 심하게 돼도 혈청 쪽에 그래서 ABO 불일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혈구층이잖아요. 혈구층 원인이기 때문에 나머지 연전현상, 비행기, 면역저하, 그 다음에 신생아 이런 건 다 모였어요. 여기하고 똑같네요. 즉 혈청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A 안형, 즉 뭐예요? 이런 거 ABO I형이 나타날 때는 뭐예요? 혈구축의 원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답은 몇 번? 1번이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응고제를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CPDA, 요거도 CPDA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CPDA,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뭐가 출제가 됐냐면, 정리를 좀 해볼까요? 항응고, 보존액, 종류, 그 다음에 뭐, 유효기간,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그러면, 약자로 쓸게요. ACD, 그 다음에 뭐, CPD, CP2D, 그 다음에 CPD, A1, 뭐 CPD8인데 뺄게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효기간이 21일이에요. 근데 이제 CPDA 같은 경우는 35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왜 CPD 다른 것도 다 해서 이제 보완이 됐을 거 아니에요. CPD 여기 CPDA도 있을 거고 이제 원으로 되는데 어쨌든 다른 것도 다 보완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35일로 얘가 CPDA1이 왜 35일까지 저장되게 됐을 때
뭐를 첨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출제가 됐을 때 내는 그 부분이 뭐였었냐면 아데닌에 물어보는 문제들은 많이 출제가 됐어요. 무슨 뭔 얘기냐면 이 아데닌을 넣었을 때 즉 적혈구에 ATP 농도 유지하는데 이 아데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의 ATP 농도를 유지하는데 이 아데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즉 35일까지 저장이 가능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CPDA1에서 나타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 이렇게 돼서 첨가하는 부분들이 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CPDA1에서 아데닌이 하나 더 들어가는 부분으로 통해서 즉 유효기간이 증가가 되더라. 35일까지. 근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적혈구의 ATP 농도를 유지하는 데 쓰인다라는 부분들 여기까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게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한번 보죠. 66번 똑같이 CPDA1 체열백에서 채취한 요거는 지금 방금 풀어봤네요. 그죠? 35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아요.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뭐 작년에 나오고 재작년에 나오고 똑같이 66번 그죠? 똑같이 나왔네요. 그죠? 거의 비슷해요. 출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문항수나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나타나는 번호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해마다 보시면 그 부분들에서 그 문제, 뭐 60분 6번이면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그쪽에서 출제된다. 이 내용이 거기서 출제된다는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지금 그걸 다 뽑아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 비슷하죠? 그죠? 보존기간 물어봤고, 여기도 제재, 치료로 최장 보존 시간, 얘도 똑같이 35일을 얘기할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어요. 아데닌의 역할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적혈구에 뭘 유지한다? ATP 농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이 아덴이었고 이걸 첨가함으로써 며칠? 35일까지 저장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국시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출제가 됐더라 라는 겁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320 전열에 사용되는 그 항공고지의 양을 물어봤네요. 근데 우리가 CPDA1은 전열 100ml당 CPDA1에 는 14ml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전열 얘가 지금 320을 나타내는데 전열 400ml 같은 경우는 얼마가 들어가요? 그러면요? 56ml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전열 320짜리 전열에는 보통 CPDA 항공모자는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400에 56이니까 보통 10g에 얼마 들어가냐? 1.4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죠? 32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계산해보면 뭐가 돼요? 이 정도 되겠죠. 그죠? 45ml. 이게 답이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건 아까도 똑같은 문제죠.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CPDA는 원성분 중에서 ATP 생성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도 적혈구의 ATP 생성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뭐였다? 아데닌이었다. 그래서 35일까지 저장이 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11번. CPDA로는 사용하는 수열 농축의 최장 보존 시간 35일 5번이 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뭐 사용해요? CPDA1 그죠? 35일 다음 몇 번이에요? 요거 그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어요? 21일 그죠?
그 다음에 CPDA1 20일이 아니라 아까 뭐였어요? 35일 이런 게 다 틀린 거죠. 그죠? 그리고 얘네는 다 아까 뭐였었어요? 사용은 가능하죠. 21일은 다 맞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예요? CPDA1을 사용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역시 마찬가지로 유사 문제죠. 그죠? 이것도 이렇게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CPDA1 기존의 유효기간에 35인 것은 뭐 때문에? 아데닌 때문에 그렇다. 꼭 기억하세요. 아데닌 성분 물어보는 문제들 많이 나온 거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혈액 제제를 물어보는 부분들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혈액 제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혈액 제제 보존 기준 내에서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어, 먼저 아셔야 되는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한다면,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들, 전열 뭐 빼고요. 농축 적혈구. 보존 온도는 보통 몇 도로 알고 있어요? 1에서 6도. 그죠?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쓰는 게 신선 동결 혈장. 우리가 보통 FFP라고 알고 있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몇 도? 보존 온도가 마이너스 18도 이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보존 기간이에요. 보존 기간은 뭐예요? 최후로 몇 년? 1년까지 보존하더라.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혈액은행에서 이제 실습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근무하거나 뭐 실습이나 이렇게 가봤으면 아셨을 텐데 얘는 해동을 하잖아요. 그죠? 어디에? 37도씨에서 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해동을 하게 되면 3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됩니다. 3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되고요. 만약에 사용을 못해. 근데 보관을 해야 돼. 그렇게 되면 지금 1에서 6도씨, 즉 냉장 보관을 하게 되거든요. 냉장 보관했을 때는 보통 24시간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은행 뱅크에서 이제 수요를 요청했을 때 녹이게 되잖아요. 그때 보통 이제 병동이나 이제 응급실이나 이렇게 조역이 됐을 때 녹이고 나서 보통 실온에 3시간까지 사용을 해서 가능은 한데 사용을 못한다 라고 얘기했다거나 지금 뭐 피부가 있어가지고 열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따 맞겠다 뭐 이렇게 모였을 때 그런 부분일 때 이제 냉장 보관을 했을 때는 24시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도 여러분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와 있는 게 또 뭐예요? 농축 혈소판 많이 나오죠. PC라고 얘기하잖아요. PC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실온 20에서 실온이 아니에요. 그죠? 24도씨 정도에 보관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얘도 보존 기간은 어떻게 돼요? 얘는 PC 제조 후 120시간 즉 5일 그죠? 120시간이다 라는 거 꼭 아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농축 쇠쇠판에서 여러분들 많이 아셔야 될 게 뭐예요? 얘는 교반이 필요하죠. 교반 보관할 때 교반이 필요하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교반뿐만 아니라 실기에서 나타나고 있죠. 교반기, 그죠? 실습한 교반기 또 물어봐서 그런 문제들도 나타났고요. 또 신선 동결 혈장에서 녹이는 해동기 있죠? 요것도 딱 줘주면서 이 해동기를 딱 물어보면서 어느 제재냐라고 해서 역으로 물어보는 부분들은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실기적인 부분들도 대비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될 게 백혈구, 여과 제거, 혈소판.
뭐 그리고 백혈구, 여과제거, 적혈구. 근데 적혈구는 많이 안 나오니까 이건 이제 필터를 써서 이제 보통 쓰는 거니까 뒤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게 요 그리고 근데 대부분 이제 페르시스라고 우리가 보통 페르시스, 페르시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 백혈구, 여과제거, 혈소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20에서 24도씨 정도에서 보관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교반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뭐 제조 24시간 혹은 뭐 이제 5일 이내 뭐 이렇게 해서 쓰는 뭐 이게 개방형이냐 폐쇄형으로 조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결 제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 1년 정도 세월호 보존이 된다라고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이런 문제가 아마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음, 동결 침전제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는 이제 나중에 사용했을 때, 부분들의, 해동했을 때, 사용하는 부분들이 좀 이 위에 있는 그 신선 동결 절장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마이너스 18도씨 이하에서 보관을 하고 체열후 1년까지 보관 가능하다는 거는 똑같은데 얘도 똑같이 동결 침전제제도 37도에서 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동을 하게 되는데 얘는 1시간 이내에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또 1시간 이내에 사용을 못한다 라고 했어 보통 1에서 6도씨 냉장 보관을 됐을 때는 얘는 6시간 6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더라 라는 부분들 이건 앞에 하고 좀 다르니까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좀 보도록 하게요. 자 혈액은행 검사실에서 사용한 기구 중에 실온을 유지해야 하는 것 예를 들어 유지 그죠? 음. 빅박스 같은 경우는 뭐 꼭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검사 결과를 보기 위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빅박스 필요 없고 혈액 가온기는 실온이 아니라 뭐예요? 37도씨. 동결 침전제를 보관하는 장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죠? 마이너스 18도씨 이하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틀리고 혈장 해동기 같은 경우도 몇 도씨? 37도씨. 그러니까 실온 아니잖아요. 즉 혈소판 교반기 아까 뭐였었어요? 20에서 24도씨 정도로 교반해야 된다라기 때문에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신선 동결 혈장, 즉 FFP의 체열 후 보존 기간 아까 말씀드렸어요. 몇 년? 1년이 될 거고요. 다시 정리해보면 보존 온도는 마이너스 18도씨 이하.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해볼까요? 37도씨에서 해동을 하죠. 글씨가 좀 삐딱한데 해동 후 몇 시간? 3시간 이내 사용이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사용을 못했어. 그러면 1에서 6도씨, 즉 냉장 보관했을 때는 얼마까지? 24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가능. 이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제 나왔네요. 그죠? 섬유소원 감소증과 일했을 때 동결 침전제제 체열은 보정기간. 얘도 똑같이 1년이에요. 그죠? 앞에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죠. 그죠? 동결 침전제제. 똑같이 설명드린 것처럼 1년이에요. 근데 보존 온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도씨 이하. 여기까지는 똑같다고 그랬죠. 그죠? 1년하고 요거까지는 똑같은데, 얘랑, 그죠? 얘랑 비교했을 때 똑같은데, 얘는 뭐예요? 해동 후 1시간 이내 사용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사용을 못했어. 보관하는 경우 6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그죠?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FFP하고 다른 점, 정결 침전제하고 다른 점이 요거다, 얘다 라는 거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실기 기출에서 이제 나왔던 부분들을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사진의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서 뭘 얘기하냐면 혈장 해동기가 나왔었어요. 이 사진을 주워놓고 물어봤어요. 사진의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을 때 얘는 뭐예요? 혈장 해동기는 뭐 할 때 써요? 즉 신선 동결 혈장을 해동 시에 사용하잖아요. 즉 FFP를 동결할 때, 저기 해동할 때 사용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문제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론적인 것도 물론 아셔야 되지만 실기에서는 그림, 그죠? 사진, 이걸 불어놓고 역으로 물어보는 문제들 이렇게 설정해서 줘놓고 어떤 제재를 녹일 때 쓰느냐, 뭐 설명을 옳은 거 찾아봐라 할 때 그렇게 역으로 물어보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혈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제 방사선 조사 혈액 성분 제제가 왜 필요하느냐라는 부분들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뭐냐면요. 여기다 써볼까요? 자, 일단은 이 방사선 조사 혈액 왜 필요하냐?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혈액의 방사선을 조사하는 거 왜겠어요? 지금 뭐냐면 보통은 이제 방사선에 전혈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농축적 혈구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축 혈소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성분체열 혈소판, 성분체열 혈소판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뭐가 있냐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T 림프의 기능을 억제시킵니다. 그렇게 억제를 시키면 수혈에 의한 수혈 관련 이식편대 숙축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사선 조사를 해서 혈액의 방사선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런 수혈 부작용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쓴다? 방사선 조사 혈액을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혈 관련된 이식 편대 수축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요, 여기서 사용되는 그 방사선 같은 경우는 보통 뭘 쓰냐면 감마선을 써요. 감마선을 쓰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부분들은 뭐냐면 두 가지 정도 쓰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첫 번째 거를 쓰게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반감기가 30년짜리가 있고 반감기가 5년짜리가 있어요. 감마에서. 그래서 뭘 쓰냐면 30년짜리는 세슘을 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137 CS 이렇게 표현해요. 세슘. 그리고 반감기가 5년짜리는 코발트 쓰거든요. 코발트 60.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 60C5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것은 요걸 많이 써요. 세슘. 사용하고 감마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방사선 조사, 즉 감마선 조사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방사선 조사 혈액은 그렇게 사용한다. 그러면 여기 문제는 뭐예요? 방사선 조사 성분제의 사용 목적이라고 했죠. 아까 뭐 했었어요? 왜 쓴다? 요거 방지하기 위해서 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유사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도 설명이라고 했죠? 옳은 거. 알레르기 반응이 아니라 이식편대 숙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쓴 거니까 일단 답은 4번이라고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방광기 아니요 길다라고 했죠. 얘는 30년, 얘는 5년. 그죠? 조사량은 보통 요거 이상입니다. 이제 오는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리고 이제 신생아 용의 예방 이런 거 아니고 요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쓴다. 지금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발열성 수혈 부작용의 예방을 위한 혈액제제는 이 발열성 수혈 부작용은 뭐 때문에 나타나냐면 백혈구에 의해서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백혈구를 제거하면 되겠죠. 전열 백혈구 있고요. 농축 약간 여기도 백혈구 있을 거잖아요. 농축 백혈구 얘는 안 되고 당연히 세척을 한다 해도 적혈구에는 백혈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백혈구를 제거한 그런 혈액제들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4번에 백혈구 제거 적혈구 여기 필요하다. 왜? 백혈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제거를 해줘야 된다. 자, 7번. 이식편대 숙주병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백혈구, 즉 발열, 뭐 이런 부분에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 아까 뭐였어요? 방사선 조사, 그다음 백혈구 제거 이런 거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족도 이런 거 아니고 수혈 때 백혈구 당연히 제거해야 되는 거. 2번이 맞는 거겠죠. 저온 수혈 아니고 원심 아니고 세척 수혈 역시 뭐야? 다 백혈구를 제거하자는 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2번. 자, 그 다음에 수혈이 발생되는 요거 여기 뭐예요? 이식편대 숙주병의 약자죠. 설명한 거 림프구에서 발생하는 수혈자 아니에요? 그죠? 공혈자에 의해서 발생하니까 얘도 틀리고 예방을 위해서 직접 요거 아니죠. 백혈구 제거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가족 간 수혈에는 아니요. 가족 간 수혈 때문에 발생해요. 그래서 발생이 굉장히 높습니다. 발생이 높다. 그 다음에 공혈자의 림프구 그죠? 이거 요거 틀린 거니까 얘가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수혈자의 비핵이 아니요. 공혈자의적인 부분들인 거니까 역시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또 자, 이식편대 숙주병 예방할 수 있는 것, 즉 백혈구적인 부분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다 보면 5번 그죠? 방사선 조사 혈액. 그 다음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 당연히 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혈구 제거가 맞고 감마선 조사 맞고 신선 혈액의 수혈, 백혈구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당연히 피해야 되고요. 얘라 하면 죽죠. 그죠? 그러니까 5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이 권장하는 제재 백혈구 제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답은 1번 백혈구 조사를 해야 되면 방사선 조사를 하게 되면 백혈구가 제거되죠. 나머지 동결혈증, 획척 이런 거 다 백혈구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쉽게 넘어갑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빈혈 환자의 발열성 수혈 부작용. 이 발열성 수혈 부작용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아까 그런다고 했었어요? 백혈구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백혈구를 제거해야겠죠. 쭉 보면 뭐예요? 요거. 그쵸? 5번.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겔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해서 이제 비행기 검사 중에서 이제 원주 응집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을 나타내게 됐었는데요. 자, 얘도 똑같이 정리를 해보면 원주 응집법에서 나타나는 부분들 에서는요. 어떻게 돼요? 먼저 적혈구하고 항체하고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딜 통과하게끔 돼요? 아이고 잘못 썼네요. 다시 쓰면 헤파덱스 잘 썼나 모르겠네요. 헤파덱스 때를 통하여 원침시킵니다. 이게 이제 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원중지법 같은 경우는 장점은 뭐예요? 시험관법하고 다른 그 장점은 첫 번째, 시험관법에 의해서 검사가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시험관법은 막 튜브 시약 넣고 원침시켜서 돌리고 다시 보고 검경해서 보고 또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비행체 검사할 때 우리가 보통 안티바디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검사를 했을 때 식염수법, 그다음에 뭐 알부민법, 콩수법 그래가지고 이게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게끔 계속 일어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원종지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관법에 의해서 검사가 간편하다는 게 하나의 특징인 거고 두 번째 응집 강도의 객관성이 굉장히 확실합니다. 왜? 이렇게 있을 때 위에 있으면 얘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죠. 그래서 밑에 바닥에 나오면 네거티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중간에 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원포지, 투포지, 쓰리포지, 포포지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단계가 객관적으로 굉장히 명확하게끔 나타나고 있고 객관적으로 판독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응집 강도에 따라서 객관성이 굉장히 확실하다는 게 두 번째 장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굉장히 장시간 동안에 쭉 유지가, 똑같은 게 이제 이 반응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관찰이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인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37도씨에서 반응해요. 왜? 반응을 해가지고 웜을 하잖아요. 웜을 하는데 보통 10분 웜을 하잖아요. 음, 10분 웜을, 아니, 그죠? 그죠? 웜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37도씨에서만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내항체의 영향을 배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가지 특징이 있다. 뭐가? 원종지법, 비드법.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설명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 쭉 보면요. 요거겠네요. 그죠? 4번은 왜 틀려? 응집이라는 적혈구 겔 하부가 아니라 겔 상부에 모이죠. 어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으면 B를 통과해서 여기 위에 이렇게 있죠. 빨갛게. 맨 위에가 사포지. 그리고 밑에 바닥에 가라앉으면 B를 통과해서 밑에 바닥에 가라앉으면 얘는 네거티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용이하지 않다. 이거 검출적인 부분에 배제하기 때문에 얘도 아니다. AB형설은 아니고요. 비염 증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으로 역시 옳은 것. 한내항체는 얘가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온난항체는 실온이 아니라 그죠? 37도씨. 용열이 심한 검체 판독 아니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시험관법 때 판독 아니죠. 객관적인 판독이 좋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혈구에서 응집이 아니라 네거티브. 그죠? 다 위에 모여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비드 위쪽에. 틀립니다. 역시. 자, 똑같은 문제예요. 비행기의 검출을 위한 응집법으로 설명하기 좋은 거. 한내항체는 감출이 낮다. 그죠? 얘가 맞네요. 실온에, 이거 똑같네요. 아니고, 용일이 심한 검출 판독이 어렵고, 객관적으로 판독이 쉽다. 그 다음에 바닥에 모여서 응집이 아니라 네거티브다. 그죠? 이런 부분들. 역시 똑같이 다시 복습한 유사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동정 검사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자, 안티-C가 검출된 환자에서 수혈 가능한 혈액의 표현형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는데, 이 안티-C가 검출이 됐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안티-C가 없는 부분들을 수혈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작은 스몰씨. 그러면 지금 찾아보면 돼요. 얘는 다 있잖아요. 표현형이. 그죠? 그러니까 얘 없는 거 주면 되잖아요. 얘가 답이네요. 음, 표현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아셨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안티-E를 가졌다면 어떤 항원이 것이 가장 좋은가? 이건 얘가 제거된 거. 즉 뭐예요? 이 항원이 존재하지 않은 혈액을 수혈받아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왜 얘가 있으면 당연히 이 항원을 가지고 있는 존재하지 않는 왜 이걸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응집이 일어나기 때문에 못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안티 2를 가졌다라 그러면은 얘가 없는 것만 찾아내면 되잖아요. 근데 쭉 보면 다 있네요. 그죠? 이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답은 없는 거. 예.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아셨죠? 음. 그 다음에 이제 RH 혈액형 항원 중에서 면역성이 가장 강하고 임상적으로 이건 RH 뭐예요? D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런 거는 이제 저희 설명 안 드리고 쉽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RHD 검사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입 앤 스크린 테스트에 관련된 부분들도 국시에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자, 뭐냐면요. 이게 뭘 나타내는 것부터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죠. 그죠? 이 타입 앤 스크린 테스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ABO 하고요. 다시 쓸까요? 얘는 ABO 그 다음에 RH 혈액형 그 다음에 또 뭐야? 분별 검사 즉 ABO하고요. 혈액형 즉 ABO하고 이제 RH 혈액형하고요. 그 다음에 비핵의 항체 선별 검사,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안티바디 검사라고 얘기하는 이런 검사만 실시를 하고요. 뭐는 안 하냐면 교차 시험을 시행하지 않아요. 뭔 얘기냐면 저희 이제 혈액은행 뱅크에서도 이제 그런 검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신한 환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한 환자나 뭐 일반적인 환자도 똑같아요. 이 부분들을 검사했을 때 뭐냐면 일반적으로 혈액형하고 RH하고 그다음에 비핵양체 즉 안티바디 검사를 해요. 안티바디 검사를 하고 교차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라는 게 뭔 얘기냐면 이 사람이 이제 수혈을 맞게 돼요. 수혈을 하게 되면 ABO, RH 안티바디 검사한 이후에 2주 이내에 수혈 내역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수혈을 맞는다고 얘기한다면 즉 교차 시험 중에 어디까지 진행을 하냐면 우리가 교차 시험 같은 경우 보통 어떻게 해요? 식염수, 알부민, 그 다음에 홈수, 홈수작을 해서 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나서 보통 분출을 합니다. 식염수법만 가지고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행하지 않는 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주 이내에 그래서 이제 시약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비핵이 항체를 미리 검사함으로써 그 이제 퓨어적인 부분들을 줬을 때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임상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뭐 검사를 하고 ABO, RH, 뭐 안티바이오틱 비핵이 항체를 검사하고 나서 나중에 수혈 받을 때 수혈약이 없었을 때 2주 이내에 검사한 후 2주 이내에 수혈약이 없는데 수혈을 맞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즉 교차 시험 즉 식염수법만 검사해서 분출한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뭐 2주 이내 수혈도 있고 또 뭐 맞았다
고대 넘어갔다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어디까지? 교차 시험 중에 콤수법까지 검사를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 앤 스크린에 포함되지 않는 검사 부분들 포함하는 검사 항목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ABO, 그 다음에 RH, 그 다음에 비회계양체라고 얘기한다면 혈액형 검사하고 비회계양체 검사한다. 답은 5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검사에 해당되는 거 교차, 합착, 용치 등가 그룹은 아니죠. ABO 요거 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입니다. 즉 타입에 포함되지 않는 거 ABO, RH, 그 다음에 뭐 위크 D, 그 다음에 비회계양체 그 선별인데 교차 적합 검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휴먼 루코사이트 안티젠이라고 얘기하는 이 HLA 얘기하는 건데요. 뭐 사람 백혈과 항원을 얘기하는 그 HLA를 물어보는 문제들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뭐 하냐면 장기 이식, 생존율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항공률 저하한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장기 이식 관련된 부분들하고 연관돼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 HLA 즉 휴먼 루코사이트 안티젠이라고 하는 사람 백혈구 항원, 뭐 말로 풀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얘가 보다 장기 이식하고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기 이식에서 요가 검사하고 중요한 항원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요 HLA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골라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문제 내왔었죠. 연도만 달라서 복시 문제 출제가 됐던 겁니다. 장기 이식에서 요거하고 같이 시행하는 검사가 뭐냐? 장기 이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쭉 보면 요거 사람 백혈구 항원이라고 하는 HLA 요거를 골라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거는 이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항혈청에 대해서 응집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항 A형 관련되는 그 혈액형 판정용 항체,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D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이 항 B를 물어봤고요. 여기서는 이제 항 D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항 A 혈액형 이제 그 판독력 그 항체하고요. 그 다음에 항 B형 그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그 최소 응집 역할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얘는 다 뭐냐면 1대 256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이제 5번이 되는 거고요. 항 D 시약은 예전에는 1대 32라고 해서 예전에는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1대 64로 이제 책에서도 그렇고 많이 그렇게 바뀌어 있어서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1대 64배.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번이 답이 되는 거거든요. 예전 답은 뭐였냐? 32배로 아마 답이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책이나 지금 바뀌어 있는 책, 최근 책에 보니까 64배로 지금 나와 있어요. 식품의약품 안정청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그 기준 체제 를 봤더니 대부분 이제 응집력 시험 기준에 했을 때 그 역가가 64 이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실 때는 64배로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 D만 64로 알고 계시고요. 나머지 항 A, 항 B의 그 혈액형 응집시키는 그 항체의 최소 응집 역가는 256배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전 영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이것도 역시 국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거는 뭐 쉬우니까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답은 연정 현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은 뭐야? 식염수로 풀어준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될 거예요. 나머지는 필요 없는 거. 그래서 연전 영상 났을 때 그러면 먼저 식염수 풀었을 때 그러면 풀리잖아요. 그게 연전이고 만약에 식염수로 인해서도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응집이 되겠죠. 그런 걸 구분할 때 식염수를 쓴다라는 거. 식염수 써도 안 풀리면 응집인 거고요. 식염수를 써서 풀렸을 때는 연전 현상을 나타낸다. 이런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이제 유사 문제도 로 뽑아본 건데요. 같이 연관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전 현상을 나타냈을 때 최선의 방법, 아까 식염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척해보고 희석해보고 라는 부분들 방치하거나 이런 거 필요 없고 세척한다, 즉 식염수로 이해한 거니까 그죠?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뭐 냉장 보관 이런 거 필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식염수를 통해서 해결을 하더라 라는 부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약적인 부분들이에요. 아형을 했을 때 A1 렉틴, 안티 A1 렉틴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안티 에치렉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국시에서는 안티 A1 렉틴에 대해서 어느 씨앗에서 추출하느냐라는 부분들을 물어본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안티 A1 렉틴이 어느 씨앗, 식물의 씨앗에서 추출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물어볼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또 물어본다면 안티 에치렉틴은 어느 식물의 씨앗에서 추출해서 만드는가 두 가지 문제 낼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안티 A1 렉틴을 얘기한 거니까 얘는 요겁니다. 이건 기억을 하세요 그냥. 이건 뭐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네요. 이게 이제 씨앗에서 추출하는 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 3번 있죠. 3번 지문은 뭐예요? 이거는 안티 에치 렉틴이 식물 씨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이 바로 요 어느 이 식물의 씨앗, 이 식물의 씨앗에서 추출돼서 만든다라는 게 안티 A1 렉틴이고요. 요 유렉스라고 얘기하는 요게 이 안티 에치 렉틴을 만드는 그 식물의 씨앗 추출, 거기서 추출해서 만든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티 A1 렉틴은 요 식물, 그죠? 요걸 통해서 만든다. 그 다음에 안티 에치렉틴은 요 식물의 씨앗을 통해서 만든다. 이런 정도 기억을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척적 혈구로 관련된 부분들의 문제가 출제가 또 됐었는데요. 뭐냐면, 한번 보죠. 수혈받은 환자에서 이런 거, 두드러기, 발진, 가려움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 혈액은 쭉 보면, 그죠? 즉, 백혈구적인 부분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다가 안 그러면 조금 더 그 역할을 떨어뜨려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뭐냐면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제 세척 적혈구를 얘기를 하고 되는데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즉 중요한 건 뭐예요? 세척을 하게 되면 즉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세척적혈구 나머지 전혈이나 농축적 혈구 동결장 이런 거 다 필요 없는데 즉 세척적혈구를 만드는 방법은 농축 적혈구를 이제 멸균된 걸 생리식염수로 인해서 한 3회 정도 세척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생리식염수에서 다시 부유를 해서 만드는 게 세척 적혈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면 뭐가 되냐면 적혈구에 포함되어 있던 백혈구라든지 그 다음에 혈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혈소판 이런 게 다 제거가 돼요. 그러고 나서
순수한 적혈구만 남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통 세척 적혈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즉 백혈구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죠? 이런 부분들은 다 백혈구를 통해서 이제 알레르기 반응 나타나는 건데, 그런 걸 제거시켰기 때문에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쓰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열이나 농축적 혈구 수혈 받고 난 다음에 막 두드러기 뭐 이런 거 남았을 때 이렇게 세척적 혈구로 바꿔서 수혈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신생아라든지 자궁 내 태아 수혈을 했을 때도 역시 세척적 혈구를 사용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아나필락시스 반응 나타내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백혈구를 제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줬을 때 수혈할 때 바로 백혈구를 제거한 적혈구, 즉 세척적 혈구 이런 부분들 많이 쓰인다. 그 다음에 여과 제거, 백혈구 여과 제거 필터를 통해서 나타나는 뭐 적혈구를 쓰기는 할 텐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 부분에 대한 지문은 없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답은 세척 적혈구로 답을 쓰게 되면 될 겁니다. 아셨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다이렉트 한글로브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이제 미양성, 미음성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 간접 항글로브린은 뭐를 검사하기 위해서 쓴다? 혈청 내 불규칙 항체. 나 비행기 검출을 목적으로 인해서 항글로브린을 검사한다. 근데요, 위양성을 보이는 경우는 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예요. 위양성을 나타내는 부분들은 뭐냐? 위양성 뭐예요? 첫 번째, 한냉 자강체가 존재했을 때도 이 간접 글로불린을 검사해서 위양성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과도한 원심 신전.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한냉 자강체 존재, 그 다음에 과다한 원침을 시켰을 때 더러운 초자기를 사용했을 때는 이 간접 항글로불린 검사에서 양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양성을 나타낸다. 뭐 예를 들어서 과다한 원침을 시키게 되면 그게 이제 밑에 깔아져서 막 떡진 것처럼 굉장히 과도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응집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 거고 더러운 초자기도 마찬가지로 그걸 사용했을 때 그 주변의 이물질로 인해서 위양성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나타내는 경우니까 여기서는 답은 일단 3번이 될 거예요. 그죠? 3번이 될 거고 그러면 이 나머지는 다 위음성이라는 얘기잖아요. 위음성 나타내는 거. 그래서 뭐 항글로불린 첨가염이 위첨가하거나 변질이 일어났을 경우 그렇고요. 이 전지대 반응, 호지대 반응은 조금 더 제가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불충분한 혈구를 세척했을 때도 위음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 위음성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검사 과정 지연되거나 안 했을 때, 즉 중단이 된 경우 이럴 때도 역시 위음성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부적절한 원심 속도 시간. 즉 아까는 뭐예요? 과도한 원심이 됐을 때는 위 양상을 나타내니까 그 반대겠죠. 즉 너무 약하게 이제 지정해서 이제 원심을 시켰을 때 이런 부분들은 위 음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검체를 이제 혈청을 써야 되는데 환자 검체를 혈청 즉 다르게 사용했을 경우도 역시 위 음성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검체 보관을 잘못했을 때, 즉 검체 보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 뭐다? 위음성을 나타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양성은 이렇게 위음성은 전지대, 후지대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즉 전지대 반응하고 후지대 반응이 뭐냐라는 부분들도 이제 아셔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다시 정리해 보면 전지대 반응 대충 쓸게요. 그 다음에 후지대 두 가지가 있는데 즉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항원항체 반응을 나타냈을 때 보통 이제 그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적 이제 그 반응이 잘 나타내는 그 최적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최적 비율이 보통 혈구하고 혈청의 비율을 나타낸다면 혈청이 보통 2라면 혈구가 1 정도가 있을 때 보통 그런 농도로 조절했을 때 반응 그 반응, 즉 평형을 나타내는 그 유지에서 가장 좋은 비율이 바로 혈청 2의 혈구 1 정도로 보통 농도를 조절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농도가 만약에 그 저기 벗어나 가지고 항체가 만약에 과잉이 됐어요. 너무 많아. 이렇게 되면 항원항체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겠죠. 이런 부분들, 즉 항체가 많이 되었을 때를 전지대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반응. 그러면 그리고 후지대 반응은 역으로 뭐가 맞냐면 얘는 항원이 과잉일 때를 후지대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다 뭐예요?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니까 뭐예요? 음성 반응이겠죠. 그죠? 음. 그래서 항체가 막 과잉이 돼가지고 반응이 안 일어나는 부분을 전지대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후지대 반응은 항원이 많이 일어나서 역시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경우 그거를 항원항체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경우를 즉 후지대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위 양성을 나타내는 경우를 나타내는데 만약에 문제를 또 바꿔낼 수 있잖아요. 4개 주어지면서 위 음성을 보이는 경우를 찾아봐라 라는 부분들은 문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그 지문이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유사 문제 풀어보면 간접 홈수 검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동종 맞죠? 위크디 검사 여기 있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서는 뭘 뭐라고 하냐면 세일 혈구 세척이 불충분했을 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위 양성이 아니라 위 음성 이거를 골라내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여기다 뽑아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예요. 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혈구를 세척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불충분한 혈구를 세척하게 되면 이 반응이 뭐라고 했어요? 위 음성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혈구를 세척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뭐예요? 요거 때문에 그렇죠. 위음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혈구를 세척한다. 그 부분들을 설명드린 거니까 앞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위음성이 나타나는 부분들, 위양성이 나타났을 때의 부분들, 그 부분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 한 가지 더 내면 전지대 현상에 대해 바른 것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전지대 현상에 대해서 바른 것은 1번 뭐 항원의 과량에 의해서 비응집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죠? 항원이 아니라 뭐예요? 항체여야 되죠. 그래서 그거 골라내는 부분의 문제가 또 출제가 됐다. 그래서 뭐 저온에 의해서 비응집이 된다. 그게 전지대 현상이다. 틀리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고온에 의해서 비응집이 된다. 뭐 글로불린 감소에 의해서 비응집 다 틀려요. 지문이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거기 답이 뭐였냐? 항체의 과량에 의한 비응집. 그게 답이 됐어요. 즉 실기 문제 그렇게 나왔었어요. 음. 그거는 사실 그림 보지 않고도 맞힐 수 있는 거잖아요. 전지대 현상 관련된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것, 바른 것. 그래서 그냥 지문만 봐도 풀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실기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됐다. 기억을 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차 시험에 관련된 부분들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는요, 응급 상황이었어요.
그때 즉시 원심법을 이행할 때 교차시험 어느 단계까지 이행하느냐. 응급상황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응급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가 보통 식염수법만 하고 나서 해요. 왜? 그만한 그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교차시험 알고 있잖아요. 교차시험에 식염수법, 알부민법, 그다음에 쿰수법까지 다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시험, 부시험 봐서 이상이 없었을 때 우리가 분출을 하게 되잖아요. 분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응급 상황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보통 식염수법까지만 얘기하고 바로 분출한다. 그러고 나서 분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 교차 시험은 쭉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되 분출하고 나서 이상이 없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정리가 끝나면 되는데 만약에 이랬을 때 알부민 컴퓨터까지 진행했을 때 이상이 있어. 그럼 바로 다이렉트로 응급실 뭐 이런 데에서 연락을 줘서 이거 지금 비적합 수요 부분이고 매칭이 안 된다. 주시험이나 부시험에서 뭐 매칭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 바로 연락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니까 뭐 그거는 이제 임상적인 부분들인 거고 여기서 나타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뭐다? 실험 식염수법까지 한다라는 거 그런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응급 상황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이제 실기 부분에서의 기출 문제 얘기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나왔었어요. 이제 처음으로 응급실 내원한 환자가 혈액 검사하고 이제 교차 시험이 불가능한 그런 위급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응급 수혈을 위해서 선택해야 될 때 그 적혈구 제제는 뭐가 필요하냐라는 부분들을 물어보는 문제들과 실기 기출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때는 뭐 줘야 돼요? O형하고 그 다음에 RHD 음성 혈액을 줘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문제에 저기 물어봤어요. 이거는 그림 안 봐도 되잖아요. 그죠? 응급수혈 했을 때 교차 시험하고 혈액형 검사 전혀 못해. 그러면 그 초응급 상황이야. 그때 혈액 제제로 적혈구 제제 뭐 줘야 돼? 라고 물어보는 문제니까 그때는 가장 안전한 혈액 그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O형하고 RHD 음성 혈액을 줘야 된다라는 것도 실기 기출 문제에 출제가 됐더라라는 걸 참고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주교차 시험 이거는 여러분들 꼭 이제 가장 기본이잖아요. 기본 중에 기본 주시험 부시험 그죠? 교차 시험 중에서 주시험 부시험적인 거니까 아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주교차 시험에서 이용하는 거는 뭐야? 공혈자, 혈구, 수혈자, 혈청. 부시험은 이거 반대죠? 공혈자, 혈청, 수혈자, 혈구. 그죠? 요거 꼭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 여기서는 공혈자의 혈구하고 수혈자의 혈청이 주시험이다. 꼭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사 문제 또 나왔어요. 그죠? 주교차 시험. 뭐였어요? 공혈자 혈구, 수혈자 혈청. 다시 복습합니다. 부시험은 공혈자, 혈청, 그 다음에 수혈자, 혈구. 이게 부시험이다.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생아 교환 수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는데, 즉 뭐냐면 신생아 용혈성 질환으로 인해서 교환 수혈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생아 용혈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교환 수혈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뭐냐면요. 임상에서 만약에 교환 수혈을 요하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신생아 용혈성 질환 그 검사를 시행하게 되거든요. 왜 실행하냐면 보통 이 태아 신생아 용혈성 질환을 같은 경우는 보통 왜 어떻게 나타나는 질환이냐면 이 태아 있잖아요. 태아 적혈구 항원이 그 산모 즉 모체의 그 면역 항체 즉 IG 여기서는 G잖아요. 그 G 항체에 의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요. 동종 면역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신생아의 혈구를 파괴시키는 그 질환을 보통 태아 신생아 용혈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68번하고 16번에 나와 있는 부분들의 문제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신생아 용혈성 질환의 주요 증상에서 나타나는 부분들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빌리루빈 수치를 물어본 거였어요. 신생아 용혈성 질환에 있으면 그 주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총 빌리루빈 수치가 20mg per 데시리터 이상 올라가게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자면 고빌리루빈 혈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유발하기 때문에 여기는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그 고려해야 되는 그 수치적인 부분들이 빌리루빈 수치는 20mg per 데시리터라고 하는 요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본 건데 어쨌든 그 신생아 용혈성 질환이 그 주요 증상 중에 하나, 즉 고빌리루빈 혈증을 나타내는 그 빌리루빈 수치를 물어보는 게 바로 이 기준이 20mg per 데시리터이기 때문에 여기는 요 두 가지 국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용혈성 질환 주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저산소증도 있고 신부증도 있고 뭐 중추신경계를 뭐 손상시킨다 뭐 이런 것뿐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수치화로 나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그 교환수요 즉 신생아 용혈성 질환을 나타나는 그 검사했을 때 교환수요를 했을 때 그 비리루빈 수치가 어느 얼마 나왔을 때 그렇게 줄지 안 줄지 고려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 답은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고빌리루빈 혈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빌리루빈 수치를 참고를 한다라는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래서 혈액은행 일일 특강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국시 문제하고 거기에 딸려 있는 그 유사 문제, 즉 이제 고려약 관련된 그 임상병리사 문제집을 제가 이제 똑같이 그 유사 문제에 비슷한 부분들을 제가 발췌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참고해서 여러분이 이제 쭉 훑어본 겁니다. 몇 개년, 몇 개 있는 그 연수에 따라서 그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뭐 해서 국시 문제들 그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한 거고요. 그 비슷한 부분들. 그러고 나서 그 해당적인 문제에서 유사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론 정리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 많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좀 공부를 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기 문제는 제가 말씀을 좀 안 드렸어요. 근데 이론하고 실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적인 부분들이 맞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 즉 여기서 제가 설명 안 드리는 이런 부분들 혹은 뭐 실기 문제들 참고적으로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대부분 이렇게 읊어드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외적인 부분들을 좀 뭐 실기 문제에서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빼고 나서라도 지금 이런 정도만 이론적인 부분들 좀 정리를 하고 문제적인 부분을 정리했을 때 웬만한 거는 다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래서 혈액은행 1일 특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강의에서 또 뵙고요. 계속 그 열정 카페를 통해서 어, 글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피드백 주시면 제가 나머지 부분들도 설명을 드리거나 그렇게 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쌤의 쉬운 혈액은행의 찬쌤이었습니다.